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초가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 달 이상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 구독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조종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9권의 리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뷰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 소설의 줄거리, 그리고 저의 감상평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입니다. 태백산맥 9권의 시대 배경은 1951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된 뒤 서로의 고지를 빼앗기 위해 일진, 일퇴의 고지전이 펼쳐지는 시기였습니다. 전선이 상당 기간 고착화되자 미소 양국은 서서히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역사적 배경은 휴전회담 전후의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국토의 거의 전체를 인민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9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은 서울 평양을 지나 압록강까지 인민군들을 밀어올리지만 다시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12월 흥남철수작전이 일어나고 다음 해인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로 두 번째로 서울을 인민군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후퇴가 계속되는 동안 2월 거창 양민학살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8권까지의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9권의 역사적 배경은 1951년 3월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951년 3월이 되자 유엔군은 다시 전세를 가다듬어 반격을 시작했고 38선 일대까지 인민군들을 다시 밀어올립니다. 이 시기 메가더는 원자탄 사용을 주장했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3차 대전을 우려한 영국의 강력한 반발로 원자탄 사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메가더는 중국 대륙까지의 확전도 불사하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지금은 전쟁을 제한하면서 정치적 휴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로 인해 결국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했고 이후 미소 양국 간의 본격적인 휴전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1951년 6월 소련은 유엔의 휴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때가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때입니다. 7월부터 휴전 협상이 개시되었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처음 휴전 협상은 휴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를 두고 4개월을 끌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되자 다음에는 포로 문제를 이유로 18개월을 더 지연시켰습니다. 포로 문제의 핵심은 포로를 자국으로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였습니다. 미국은 포로에게 본국 송환 여부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자유송환을 주장했고 북한과 소련은 제네바 협정에 근거해 모든 포로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 혹은 자동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엔군 측에서 볼 때 북한과 소련의 주장대로 강제 송환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주장해온 인도주의와 자유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고 반대로 북한과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 송환을 했는데 만일 포로의 상당수가 귀환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이 줄기차게 내세웠던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기치가 퇴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휴전회담의 진전은 포로 문제로 인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휴전회담의 내용들이 포로 수용소에 퍼지면서 포로 수용소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는 포로들 중 북한으로의 송환을 선택한 침공포로와 송환을 거부한 반공포로가 구분되면서 일어나게 된 상황들이었습니다. 1952년 5월에 일어난 거제도 포로 수용소 폭동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는 태백산맥 10권의 이야기 속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지와 재개를 거듭하던 휴전 협상은 1953년 3월
소련 수상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급속도로 진척되기 시작합니다. 4월 북한과 소련의 요청에 따라 휴전회담이 재개되었고 6월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 반 동안이나 끌어오던 포로 교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휴전협정 체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군사 분계선의 확정, 휴전협정 조인 일자, 비송환 포로의 인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에 들어갔지만 회담 진행 중 이승만은 일방적으로 반공 포로들을 석방시켜버립니다. 사실 이승만 정부는 미소 양국이 휴전협정과 포로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종일관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온갖 청년단체를 앞세워 휴전 반대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휴전협정의 타결이 임박한 1953년 6월이 되자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시켜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갑작스런 일탈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곧 이승만이 요구한 상호 방위 조약, 20개 사단 규모의 군대 증강, 그리고 이를 유지할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약속하고 휴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3년여의 전쟁을 정지한다는 정전협정이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의 서명으로 체결되었고 그 협정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소설의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상군은 윤옥자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윤옥자에게 당시 구하기 힘든 드레스를 선물해줬고 포목점의 고급 비단들이 바닥날 정도로 채단을 끊어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신부의 것만이 아니고 장모의 몫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옥상가락지, 금상가락지를 비롯해 스위스제 시계까지 온갖 폐물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의 의문과 놀라움은 예쁜데라고는 없이 그저 덤덤하게 생긴 윤옥자의 어디에 미쳐 염상구가 그 비싼 예물을 해주느냐는 것이었고 껄렁패로만 알았던 염상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닐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신없이 놀란 사람은 바로 장모가 될 오씨였습니다. 그저 주목패 건달이요 사람 못된 빈털터리가 내 딸년 신세를 망쳐놓고 집안 재산까지 덮치러 든다고 생각했던 오씨는 그 값진 예물들 앞에서 염상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상구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결혼 준비를 한 것은 단순히 장모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에게 결혼 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둬야 처가독 보았다는 어쭙잖은 소리를 피하고 당당히 유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결혼 이후 염상구는 속공장과 정미소 사장이 되어 지역 유지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주목패 오야붕의 이미지를 서서히 지워갔습니다. 염상구의 어머니 호산댁은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둘째 며느리 윤옥자가 큰형님 즉 염상진의 아내 죽산댁에게 인사하러 가지 않자 그래도 큰 집에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꺼내지만 윤옥자는 그 집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낸 집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느냐면서 어머니도 그 집 발길을 끊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제 호산댁은 큰아들 집에 가는 것도 둘째 며느리 눈치를 보며 몰래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편 염상진은 전남도당 총사 부사령관으로서 전남도당 위원장 박영발을 호위하며 덕유산으로 향했습니다. 위원장의 움직임은 비밀에 붙여졌고 염상진과 50여 명의 호위병들도 덕유산 송치골에 도착해서야 왜 그 먼 길을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한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남반부 6개 도당위원장 회의가 그것이었습니다. 남쪽 6개 각 도당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거기에 전쟁 전 지리산지구 사령관 이현상도 합석하는 회의였습니다. 회의는 며칠째 경론을 벌이며 계속되었고 회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이현상 선생이 남반부 유격대 총사령관이 되고 각 도당 유격대는 그 지휘 아래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가장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것은 전남도당 위원장이었다는 말도 퍼졌습니다. 덕유산을 떠나 다시 섬진강을 거쳐 전남도당 사령부에 도착한 위원장과 염상진은 곧바로 도당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당 간부회의에서 위원장은 덕유산 회의 결과 요지를 소개하며 회의 결과를 따르자면 각 도당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고 이현상 동지의 군사조직에 편입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당이 군사조직의 하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의 절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당 행위이며 도전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전남도당은 덕유산 회의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조직과 편제로서 해방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염상진은 이현상과 전남도당 위원장 사이가 어쩔 수 없이 거북하게 될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현상의 투쟁은 빨치산들 사이에서 그만큼 전설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북도당은 덕유산 회의에 따라 지리산 이현상 부대로 일부 병사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나 그 대상자를 회복기 환자들로 정했습니다. 전북도당 연해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손승호는 한동안 재규혈에 걸려 회복기를 거쳤기에 자신도 이번 파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박두병을 찾아가지만 박두병은 손승호 같은 인재는 애초에 파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손승호는 각 도당이 자신들의 관할 거점을 확보하고 무한책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지리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덕유산 회의가 결정난 것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투쟁이라도 확대하면서 인민들 옆에서 투쟁할 시기라고 생각했고 지리산은 그런 투쟁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의병들과 동학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투쟁지로 선택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뚜껑이 수류탄을 맞고 쓰러졌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손승호는 선 요원을 따라 급히 소뚜껑이 있는 곳으로 갔고 소뚜껑의 죽음을 옆에서 지켰습니다. 수류탄 파편이 배를 관통해서 죽어가는 소뚜껑 옆에 중대원들이 둘러앉아 인민 만세를 외쳤습니다. 소뚜껑은 손승호가 자신에게 준 만년필을 다시 손승호의 손에 돌려주며 죽었습니다. 국군 토벌대의 빨치산 대토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태식이 연대장으로 있는 백아산 지구의 강철 부대에 조원재도 중대장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태식은 머슴 출신 구빨치였고 백아산 지구의 강철 부대 연대장으로서 조원재 직속 대장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 평소 말은 서툴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맨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강한 전투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조원재는 이런 이태식을 좋아하지만 가끔 원칙에 맞지 않은 그의 지휘로 인해 티격태격 다투기도 합니다. 둘은 백아산 지구 빨치산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북도당의 빨치산인 박두병, 손승호, 소뚜껑을 보았고 전남도당 백아산 지구의 이태식, 조원재를 보았습니다. 이제 전남도당 조계산 지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산 지구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창민이 정치위원으로 있고 하대치가 기동대장, 천전바구와 강동기가 각각 중대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강동식의 아내였던 외서댁, 순천여중 출신으로 천전바구를 짝사랑하는 김혜자 등이 천전바구 중대원으로 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조계산 지구에서 빨치산들끼리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합니다. 강동기 중대장이 이북에서 내려온 문화부 중대장 한상근에게 총을 겨눈 것입니다. 다행히 하대치가 발견해 사상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대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강동기의 중대가 해방구에서 보리배기를 하려고 조를 짜는데 갑자기 문화부 중대장 한상근이 그런 일은 남조선 동무들이 다 맡아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강동기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이후 한상근이 자신들은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려왔으니 이따위 일까지는 못하겠다면서 이북 출신의 우월감을 내비치자 그동안 쌓였던 이북 출신 인사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대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이북 출신과 이남 출신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문제였습니다.
전시하의 당과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많은 요원들이 북쪽에서 파견되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남로당 중간 간부들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중책은 이북 사람들이 차지하는 형국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남조선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우월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세가 역전되면서 파견왔던 이북 출신 간부들이 북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입산하게 되었고 입산 빨치산 사이에서도 남과 북의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일이 터진 것입니다. 간부회의 끝에 한상근은 엄중 경고를, 강동기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한편 부산에서 군 장교와 함께 군수 물품 비리로 돈을 벌고 있는 최익승은 얼마 전 부산 서울 간 급행열차 재개통 소식을 꺼내며 휴전 얘기가 진짜로 돌고 있는 것 같다고 술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속셈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면서 이게 싸우다 말고 휴전이라니 이승만 각하도 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의 목을 치고 휴전회담까지 시작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화를 냅니다. 작년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원자폭탄을 만주에 던져버렸다면 만사 오케이 되었을 것이라며 메가더도 주장했던 그 생각을 미국이 3차 대전을 우려해 하지 않았다면서 겁쟁이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나저나 이대로 휴전이 되면 군수물자 비리로 더는 재미를 못 볼 것이라고 최익승은 생각했습니다. 휴전 소식은 비밀일 수 없었고 거기서 비롯되는 불안감이 빨치산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을 받아들이는 감도는 우선 이북 출신과 이남 출신이 달랐고 이남 출신 중에서도 지식계급과 농민, 기본출이 달랐습니다. 작년 후퇴 때 그랬듯이 이북 출신들이 가장 심하게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상의 빈약도 특별히 겁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원의 이성이기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휴전회담 소식은 이렇게 빨치산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크기의 불안감으로 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김범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범우는 한동안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국원에서 전륜발이가 된 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등장합니다. 취재차 그곳을 간 민기용 기자는 김범우가 의용군에 끌려가 부상당한 거라고 지레 짐작을 했지만 김범우는 오히려 그 반대라며 자신이 인민군을 선택해서 얻게 된 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고향이 남쪽인 포로들에게는 숫자 6이, 북쪽 출신인 포로들에게는 숫자 7이 앞에 붙는 일련 번호를 주었고 이들 두 부류는 각각 수용소에서 분리수용되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침공포로와 방공포로들의 소리 없는 대결과 갈등이 펼쳐졌고 김범우는 밖에 못지않게 사상의 대결과 갈등이 펼쳐지는 수용소의 분위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수용된 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의식의 상처가 아직 덜 아문 상태에서 그 문제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은밀한 접근이 시도될 때마다 그는 조용하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꼴을 좀 보시오. 절름발이가 된 충격에 시달리고 있지 않소. 그럼 양쪽 사람들은 멋쩍게 물러서곤 했습니다. 정화섭이 김범우를 찾아온 것은 수용소 생활이 20여일 넘어가고 있는 51년 6월 하순경이었습니다. 정화섭은 명단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설마 했는데 선생님이 맞았다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김범우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정말 어엿한 어른이 된 정화섭을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김범우는 인민군이 되어 전쟁을 치렀던 지난날을 하섭에게 이야기했고 정화섭은 감격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찾아뵈면서 선생님께서 아마 의용군으로 나오셨을 거라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예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니 선생님의 투쟁을 존경합니다. 정화섭은 김범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간부 양성 교육을 받기 위해 북으로 떠난 데서부터 군관학교에서 이학송 기자를 만나 김범우 선생님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 이후 정화섭은 열흘 간격으로 찾아왔고 김범우는 정화섭이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찾아냈다는 것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하섭은 그 조직의 일원이 돼 하부가 아니라 상부일 거라고 김범우는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수용소에도 휴전회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삽시간에 수용소를 뒤덮고 휩쓰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계기로 포로 교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고 거기에 맞물려 사상 대결이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포로 교환 문제는 수용소의 모든 수용자들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휴전회담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해서 어떤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수용소에서는 경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포로들끼리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떤 나라의 전쟁에서도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그 특이함은 반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대대장으로 있는 심재모 역시 이번 휴전회담 소식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남북을 다 합쳐서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저 별들만큼 많겠지. 휴전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뿐인데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누구고 진 것은 누굴까? 원점으로 돌아와 끝나는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도 많이 죽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죽은 것인가? 심재무의 마음속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의문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전남 도당의 백아산지구, 조계산지구 등에서는 그나마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해방구를 위해 국군들의 총공세에 유격전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해방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 영향력 하에 있는 마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표현하는 해방구를 국군은 적성마을이라고 표현했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적성분자라고 하여 빨치산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백아산지구 문화부 중대장 조원재는 허리끈을 죄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토벌대의 수는 어림잡아 이쪽보다 3배는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때 없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것에서 해방구를 없애고야 말겠다는 적들의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방구를 놓고 벌이는 이 싸움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조원재는 연대장 이태식의 명령으로 돌격대를 꾸려 적들을 교란할 생각으로 돌격했고 후퇴 도중 배에 총을 맞게 됩니다. 환자들이 있는 환자투로 이송되었지만 다행히 총알이 중요 부위를 건드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계산지구 천전바구 중대도 밀려오는 토벌대를 상대하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유격전을 펼치며 그나마 지키고 있던 해방구를 지켰지만 토벌대의 규모와 화력 앞에서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하순을 고비로 각 지구들은 해방구를 하나씩 잃어갔고 해방구를 발판으로 삼았던 지역 확보 투쟁은 이제 산악 이동 투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당에서는 각 지구 비무장 대원들을 지리산으로 피신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지령에 따라 전남 도당의 조계산지구, 백아산지구, 유치지구는 물론 전북 도당의 비무장 빨치산들은 모두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야봉 줄기를 타고 뻗은 뱀사골을 중심으로 전북 도당 사령부가 자리잡았고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대운사골, 동북쪽의 칠성골, 중산리골의 경남 도당이 그리고 노고당과 반야봉을 잇는 화엄사골, 문수리골, 피악골의 전남 도당이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나면 지리산에서 남는 지역은 천왕봉 아래 장토목에서부터 세석평전의 영신봉, 덕평봉, 꽃대봉을 거쳐 명선봉에 이르는 남쪽과 북쪽의 골짜기들이었습니다. 이현상이 이끄는 남부군은 주로 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필요에 따라 각 도당들과 함께 합세했다가 분리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이 품고 있는 3도 5군의 분기점은 주능선인 지리산맥의 토끼봉과 반야봉의 중간 지점인 삼도봉이었고 그 행정구역에 따라 새 도당의 빨치산들과 이현상이 이끄는 남부군은 명확하게 그 관할을 구분지어 책임 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산은 산이 산을 품고 산이 산을 업고 산이 산을 거느리고 있는 그 크기도 모양새도 쉽사리 알 수 없는 미궁의 산이었습니다. 빨치산들은 각자의 결과를 예상이라도 하듯
마지막 전투를 위해 이 미궁의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1951년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백산맥 9권의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9권의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라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빨치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남 도당 백아산 지구의 이태식 연대장과 조은재 중대장, 조계산 지구의 천전바구 중대장과 외소댁, 김혜자 등 이름 모를 중대원들, 그리고 전북 도당의 박두병, 손승호, 소뚜껑 등이 등장하여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염상진, 안창민, 하대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까지 2선이라고 생각했던 빨치산 캐릭터들이 전면에 등장하여 1선의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왜 태백산맥이 빨치산들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10권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줄거리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소아가 감옥에서 하섭의 아이를 출산했고 이 약속을 따라 북으로 가지 않았던 김미선이 강제로 전향수기를 작성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곁다리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태백산맥, 과연 지리산으로 하나둘 집결하는 빨치산들의 운명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마지막 10권이 기대됩니다. 오늘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